아침 일라디오. 해마다 날씨가 조금씩 쌀쌀해지고 겨울이 느껴지는 시기가 다가오면 희한하게 따뜻한 소식들이 이어집니다. 올해도 예외가 아닌데요. 각 지자체를 비롯해서 크고 작은 단체들과 기업들이 나서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김장 나눔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또 며칠 전에는 한국에서 첫 겨울을 맞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두꺼운 외투를 전달하는 행사도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내 생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구하는 데 활용하려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는 소식이 마음을 참 훈훈하게 합니다. 오늘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능 예비 소집이 있는 날입니다. 내일 시험을 앞두고 수험생과 부모님들 마음이 많이 추우실 텐데요. 혹시라도 시험장 근처 지나다가 우리 수험생들 마주치시면 따뜻한 눈빛으로 소리 없는 격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11월 16일 수요일 오늘 아침 1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호입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1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1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해외 소식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어제 제가 이 뉴스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네. 어제 기준 세계 인구가 80억을 넘었습니다. 네, 와, 그렇습니다. 유엔에서 인류가 이상기후와 식량 부족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1974년에 인구가 40억 명, 그리고 이제 48년 예. 만에 인구가 이제 딱 2배가 된 셈인데요. 이럴 수가 있어요? 네. 와. 2010년에 70억 명 찍고 12년 만에 10억 명 추가하면서 이제 80억 명이 되는데요. 네. 유엔은 세계 인구가 11월 15일자로 80억 명을 넘어섰다. 인류 발전의 이정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막 속도가 그렇게 빠르게 증가하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네. 당분간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엔에 따르면 1800년대 초반에 10억 명이었던 세계 인구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20세기에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보건의료기술이 혁신을 거듭하면서 인구가 증가했다라 설명했습니다. 현재 세계 인구 증가는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 좀 집중되어 있는데요. 네. 아시아가 44억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지역에 23억 명, 그리고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지역에 21억 명 정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 인구 전체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고 그중에 또 절반이 동아시아, 남아시아 그리고 나머지는 중앙아시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구가 이렇게 늘었습니다만 이상기후라든지 식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이거 반드시 필요할 텐데요. 네.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또 이게 인류를 위협하는 요소가 된 겁니다. 네. 좀 아이러니한데요. 유엔은 인구 폭발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하면서 기온 상승에 따른 이상기후, 식량 부족 문제가 발생했고 그래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개최국인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이 급격한 인구 증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의 취약성을 잘 드러나고 있고 또 더욱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면서 네. 중요 의제로 제시를 하게 되는데요. 이집트 인구가 1953년 공화정 수립 이후에 70년 만에 5배 정도 늘었고요. 그래서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대부분의 물을 이집트는 나일강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래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도 전 세계 인구가 평균 한 1,000세제곱미터 정도 쓰는데요. 이집트는 1인당 물 소비량이 전 세계 평균의 절반에 그친다고 합니다. 물이 모자라네요. 네, 그래서 이집트 정부는 인구 증가를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간주를 하고 있고요. 또 산화 제한 정책까지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원 부족을 피하려면 작년에 200만 명이 넘는 출생아를 연간 40만 명으로 줄여야 된다는 보고서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도 식량과 물 공급량이 인구 증가 속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낮아서 세계 인구가 이렇게 늘었는지 정말 몰랐는데 네, 또 이게 인구가 너무 급격히 증가해서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도 있다는 얘기. 맞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재배되는 벼를 보통 이제 1년생이라고 해서 이제 매년 모내기 해야 되는데 중국에서는 다년생 벼가 개발이 됐나요? 네, 맞습니다.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매년 모내기를 해야 되고 수확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심고 수확하는 데 드는 노동력과 비용을 4분의 1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쿵민 윈난대학에서 20년 이상 노력한 끝에 네. 개발한 다년생벼 연구 성과가 국제 학술지에 실렸다고 하는데요. 이 다년생벼는 매년 새로 심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노동력이 훨씬 더 적게 듭니다. 곡물 생산량은 거의 비슷해서 비용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연구진은 이 노동력은 한 58% 그리고 뭐 투입 비용은 거의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일수로 따져 본다면은 68일에서 77일 정도 노동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와, 굉장히 혁신적인 이 네. 변거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상용화가 되면 매년 모내기 할 필요 없으니까 노동력이 확실히 줄어들 것 같고 또 어떤 네. 장점들이 있습니까? 이 다년생 작물은 1년생 작물보다 생태학적으로도 이점이 많다고 해요. 네. 이 다년생 작물은 일반적으로 광합성하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생산력이 올라간다 합니다. 더 많이 수출할 수 있는 거죠. 그렇네요. 그리고 다년생 작물 시스템은 곡물뿐만 아니라 가축용 그 사료까지 모두 네. 생산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과학자들과 이 논문을 공동으로 집필한 일리노이 대학교의 식물 유전학자 섹스는요,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정말 큰 성과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우리가 농업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이 크게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이점이 있다고 해요. 벼가 뿌리 내리는데 4년 넘는 시간 동안 이 토양 비옥도가 올라가게 되고 생태학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다년생 작물의 이제 깊은 뿌리는 토양 유실을 막아주고요. 그렇죠. 토양의 질소, 탄소 축적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비료, 살충제, 노동력 다 적게 투입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계단식 논이나 토양 기반 연약한 농지의 경우에도 이렇게 다년생 벼를 심게 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뿌리가 깊이 내려가니까 생태학적으로도 토양도 더 튼튼해지는 효과까지 같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중국에서는요, 다년생 벼 품종에 대한 수요가 급속하게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윈난대가 개발한 다년생 벼의 재배 가능 지역이 서리가 없는 환경이나 현재 중국 내 재배지의 위경들을 봤었을 때 한반도 전역까지도 재배가 가능한 품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네. 소식입니다. 근데 그 동남아 지역에서도 이제 벼농사 많이 짓는데 거기는 2모작 혹은 그 3모작까지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벼농사를 지을 때 벼의 뿌리만 남겨놓고 재배하는 방식과도 이 다년생 벼는 차별화가 된다고 그래요? 합니다. 벼육종 전문가인 농진청의 관계자에 따르면 따뜻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뿌리 지상부에서 줄기가 나오는 방식으로 수확량이 높지 않은데 이번에 개발된 다년생벼는 뿌리 지하부, 그러니까 땅속에 묻혀있는 부분에서 줄기가 나오기 때문에 월동이 가능하고 마치 새로 심은 것처럼 수확량도 그대로 확보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벼 생산에 혁신이 될 수도 있다는 소식 들어봤고요. 세계적인 식품 업체들이 ESG 경영 수단으로 재생 농업에 투자하고 있다. 이거 어떤 얘기인가요? 네. 펩시, 맥도날드 등 12개 대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글로벌 포럼인 SMI에서 최근에 재생농업 규모를 확대한다는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네. 재생농업은 적극적인 토양 개선 작업을 통해서 토양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농작물 재배하는 방식을 뜻하는 건데요. 네. 앞에 말씀드렸던 다년생 벼 품종 이런 것들도 역시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의 국영 라디오 방송인 NPR은 재생농업이 특히 거대 식품기업 사이에서 요즘 가장 인기 있는 기후변화 대응 수단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펩시의 관계자는 재생농업이 기후변화를 막아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아직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한계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펩시가 2030년까지 700만 에이커의 경지 면적을 재생농업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약속했고요. 이렇게 되면은 최소 300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백서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농지의 15%만 재생농업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파리 기후변화 협정 목표에 따르면 재생농업 농지가 2030년까지 40%까지 늘어나야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문제는 재생농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농민들에게는 경제적 부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농업 방식이 바뀌어야 되니까요. 맞아요. 새로운 장비도 필요하고 종자도 바뀌어야 되고 자재를 구매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데 시장에서는 비용을 상쇄할 만한 이런 여러 가지 지원책을 농부들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아이오와주의 농민단체 관계자는 이런 여러 가지 전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농민에게 좀 더 많이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재생 농업 방식을 기업 조달 계약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렇군요. 자본과 또 이 생산자들 간의 좀 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요즘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네. 미국에서 추수감사절 앞두고 이제 영화에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미국 사람들 칠면조 이렇게 탁 집에다가 네. 차려가지고 파티하잖아요. 엄청 큰. 맞아요. 근데 그게 너무 비싸서 네. 올리기가 힘들어서 피자를 올릴지 말지 고민하는 미국인들이 늘었다고요? 네, 얼마나 올렸는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미국 농무부가 지난달 발표한 그 전국 소매 보고서를 보면 네. 냉동 칠면조 가격이 1파운드, 이제 450g 정도 되는데요. 이게 네. 원래 1.15달러였는데 이게 1.99달러까지 많이 올랐네요. 73%가 예. 오른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 때 칠면조 구이를 먹는데요. 뭐 상징적인 그런 그렇죠. 음식이죠. 네. 근데 이걸 먹었던 이유가 가성비가 좋은 재료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미국의 칠면조가 1,000만 마리를 키울 정도로 굉장히 양이 많았고요. 사이즈를 보시더라도 닭의 거의 7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칠면조 한 마리 엄청 크죠. 네, 예. 그래서 한 마리만 요리하더라도 대가족이 아주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굉장히 푸짐한 음식이어서 이게 명절 음식으로 자리 잡은 거라고 하는데 미국 농무부 조사를 봤더니 10월 달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7.7% 올랐고요. 식료품 물가지수가 10% 넘게 올랐는데 칠면조는 지금 거의 뭐 70% 올랐다. 73% 올랐.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오른 거죠.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칠면조만 이렇게 폭등했습니까? 네. 칠면조 가격이 오른 것은 물가 상승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는데요. 네. 웰스파고 은행의 관계자에 따르면 조류 독감에 따라서 미국 가금류 산업이 타격을 입었고 네. 캘리포니아 지역에 가뭄이 계속되면서 채소 수확량도 줄었고 그리고 이 가금 도축장에 구인난이 발생하면서 칠면조 가격이 다른 식품들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른 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 식탁 풍경도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퍼스널 캐피탈은 그 회사에서 미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5명 가운데 1명 정도가 올해 추수감사절 비용을 대기가 좀 힘들 것 같다. 아이고, 이렇게 아이고. 대답했고요. 네. 그래서 Z세대들이 대답하기는 칠면조 대신에 피자 먹자. 내일 먹자. 이 친구들 뭘 모르나? 네. 샐러드 먹겠다. 명절 아이, 음식으로 이거 뭐 스프 먹자. 이것도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유일하게 가격 약세를 보인 농산물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아보카도 가격이 꽤 많이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칠면조 대신에 과카몰리 이제 아보카도 다져가지고 토마토랑 이렇게 먹는 이제 약간 소스처럼 먹는 멕시코 요리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럼 칠면조 대신 우리 과카몰리나 먹자 이제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네. 아보카도 가격이 떨어진 이유는 멕시코에서 공급이 너무 많았고요. 텍사스주와 멕시코주 국경 검문이 좀 완화가 됐고 유럽에서 요즘 뭐 아보카도 먹는 수요가 좀 적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때 중국 사람들이 아보카도 굉장히 많이 먹었거든요. 요즘에 안 그래서 먹나 봐요. 네, 가격 올라갔는데 코로나19 봉쇄 맞물려서 이제 좀 적게 먹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요즘 아보카도 가격은 좀 약세고 시장에 갔더니 조금 예전보다는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쪼록 미국에 계신 분들 칠면조 좀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알겠습니다. 네. 해외 소식 외신캐스터 조윤지 씨 오늘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네, 이 동남아시아 순방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오후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지난 5월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한중 정상회담도 3년 만입니다. 두 정상은 약 25분간 회담을 했는데요. 이 모두 발언에서는 올해가 한중 수교 30주년이고 또 두 정상이 처음 만난 만큼 이 두 나라 관계를 발전시키자는 덕담이 오고 갔고요. 또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애도와 감사의 말이 오고 갔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한중 간 고위급 대화를 정례적으로 활발히 추진하자라고 제안했고요. 시진핑 주석도 고위급 대화 활성화에 공감을 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또한 한중 자유무역 협정 2단계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자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라고 합니다. 네. 다만 양국의 입장차가 보였던 대목도 있었습니다. 네, 일단 대북 문제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이 더욱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라고 당부했는데요. 시진핑 주석은 한중 양국이 한반도 문제에 공동 이익을 가진다라고 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는 북한의 의향이 관건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또 앞서 우리 정부가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이 3국 협력을 강화한 것을 두고 시진핑 주석은 진정한 다자주의를 만들자라며 애둘러 견제하기도 했고요. 또 중국 매체에 따르면 경제 협력을 정치화하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라며 이 미국 주도의 공급망 이 중국 배제 움직임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와 함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정치적 신뢰를 증진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은 사드 갈등 국면에서 중국 측의 인사들이 자주 써온 표현이어서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행보가 중국의 안보상 이해를 해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완곡하게 전달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순방 기간 동행 취재에 나선 기자들이 정상회담장에 들어가지 못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이 대통령실이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어제 한중 정상회담까지 이 정상외교 현장을 공동 취재단에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상대국과 그렇게 협의가 됐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었는데요. 그러나 일본과 미국은 회담 후 기자들에게 브리핑으로 결과를 설명하고 질의응답도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13일 이 전용 기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 친분이 있는 CBS와 이 채널A 기자만 따로 불러 만났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민주당은 내 편이 아닌 언론은 철저히 배제하고 내 편을 들어줄 것 같은 특정 언론 기자만을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이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편협한 언론관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 측은 대통령과 평소 인연이 있는 기자들과 이동 중에 편한 대화를 나눴을 뿐이라며 취재와는 무관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경찰이 처음으로 피의자를 소환해서 조사했습니까? 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경찰 내부에서 할로윈 전에 작성된 위험 분석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어제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김모 경정을 불러 조사를 했습니다. 특수본의 첫 피의자 조사인데요. 이 김모 경정은 이 참사 사흘 전 이 소속 정보관이 작성한 보고서를 참사 뒤 이 다른 직원을 시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그리고 보고서가 작성된 사실을 숨기려고 직원들을 회유한 혐의들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제 국회에 출석해서 이 경찰 특수본 수사가 용산의 일선 행정관청에 머물고 있다라는 비판에 대해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1차 수사 대상이 된 것은 진상 파악을 위한 것이다라며 꼬리자르기는 전혀 아니다라고 했고요. 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 있는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국회에 출석해서 지금 단계에서 가장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곳이 경찰 특수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서 국정조사 결단을 촉구했네요. 네, 이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권 3당 원내대표들은 어제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서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야 3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요. 이 절차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이후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고 이 특위가 구성되면 조사계획서를 확정한 뒤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합니다. 야 3당은 오늘 24일 예정된 본회의를 계획서 처리의 시한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내에 김진표 의장이 특위를 구성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김진표 의장은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라면서도 여당을 더 설득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어제는 이 초선 의원들과 간담회를 했는데요. 이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 목적이라며 반대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정조사가 왜 이재명 살리기냐라면서 무한 책임 있는 여당이 황당무계 음모론으로 진실규명을 방해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이죠.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소환이 됐네요. 네, 이 서울중앙지검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이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어제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 정진상 실장의 소환은 비공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정진상 실장은 지난 2013년부터 성남시 정책비서관 또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1억 4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진상 실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치적 공동체라고 보고 이 정진상 실장의 의혹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개입했거나 이 사후 인지했는지도 추궁할 계획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어제 검찰이 제출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유동규 씨가 CCTV 없는 계단을 통해 정진상 실장의 집을 방문했고 이를 통해 돈을 전달했다라는 주장과 관련해서 정진상 실장의 아파트는 단지 입구와 각 동 출입구, 계단 입구 등에 CCTV가 있다면서 거짓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초중등 교육 교부금을 대학에 지원하기로 했다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이 정부가 이 고등 평생 교육 지원 특별 회계라는 것을 신설해서 이 초중등 교육에 투입되던 재원 일부를 고등 교육에 떼어주는 이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제도 개편에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어제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합동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총 11조 2천억 원 규모로 이 특별 회계를 신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 교육 예산을 대학 교육에 투자해서 대학들의 숨통을 틔우고 인재 양성을 지원 사격하겠다라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만 이 교육계의 반발이 상당합니다. 네. 초중등 학생들의 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이 학급 과밀화 해소로 인해서 학급 수와 교사 수는 오히려 더 증가를 했고 여전히 과밀학급이 많은 상황이라 오히려 이 예산이 더 확대돼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원, 학부모 단체들이 서명운동까지 한 바 있어서요. 이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서울시 의회가 TBS 교통방송이죠. TBS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나요? 네, 이 TBS 교통방송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어제 서울시 의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따라 통과했습니다. 이 서울시 의회 국민의힘 의원 76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2024년 1월 1일로 시행이 됩니다. 이 국민의힘은 해당 조례는 TBS가 독립 경영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상업 광고를 할 수 없는 TBS의 특성상 사실상 TBS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반발했습니다. TBS는 연간 예산 약 500억 원 중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뢰 탐지를 하는 군인 위험수당이 4,000원이다. 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지뢰 탐지 작전을 수행하는 육군 장병에 대한 이 생명수당이 터무니없이 적은 데다가 심지어 지급 시기마저 불분명하다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네. SNS 커뮤니티인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올라온 글인데요. 인천의 육군 모 부대에서 복무 중이라 밝힌 사람은 이 부대에서 지뢰 탐지 파견 임무를 따로 수행하는 장병들이 있다라면서
임무를 하면 하루에 3,000원에서 4,000원 상당의 생명수당이 지급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별도로 부여된 임무임에도 위험 임무임에도 생명수당이 너무 적다라면서 그나마도 지난해부터 3차례 정도 지뢰 탐지 파견을 반복했지만 한 번도 생명수당을 받지 못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본부대는 수도권 전방 일대에서 지뢰 유실이 위험성이 큰 구역을 중심으로 지뢰 탐지 제거 작전을 수행 중인 부대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4,000원 생명수당은 사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다만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일부 장병들이 위험수당을 제때 지급받지 못했다며 앞으로 수당이 원활히 지급되도록 조치하겠다라고 군은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2,883명이었습니다. 전날과 비교하면 5만 명이나 늘었고요. 지난주와 비교해도 10,000명이 늘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7만 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9월 15일 이후 약 2달여 만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412명으로 이틀 연속 400명대이고요. 사망자는 39명이 나왔습니다. 네. 국내에서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또 나왔네요. 네, 국내에서 원숭이 두창에 감염된 세 번째 환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9월 두 번째 환자가 발생한 지 2달 반 만인데요. 이 환자는 지난 4월 아랍에미리트에서 입국한 우리 국민인데 입국 당시에는 증상이 없었지만 이후 발열과 피부병변 등이 생겼고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환자가 현재 격리 치료 중인 것으로 일부 통증은 있지만 전반적인 상태는 양호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IT 관련 최근 트렌드를 알아보는 IT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농업에 활용되기 시작한 다양한 IT 관련 데이터와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경향 주영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통 산업인 농업을 이용해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요즘에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공기 중에 있는 탄소를 직접 포집하는 기술도 연구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최첨단 기술도 좋지만 우리 전통 산업인 농업에서도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드로우다운이라는 기후위기 연구기관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2020년에 탄소 감축을 위한 해법을 모은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이 보고서 작성에 에너지 기후 농업 전문가에 다 참여를 했거든요. 이분들이 결론을 내린 게 인류가 갖고 있는 기후위기 해법들, 지금 이미 갖고 있는 해법들만 활용해도 지구 평균 기온을 1.5도 이내로 유지할 수 있다. 산업화 이후에 지구 평균 기온을 1.5도 이내로 유지하자는 게 이제 파리 협약의 주 목표잖아요. 평균 기온 상승률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10가지 해법 중에서 감축 효과가 큰 상위 10개 해법 중에 3개가 농업에 속합니다. 우리가 흔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에너지 전환과 그리고 전기차 이행에만 주목하지만 네. 10개 해법 중에 탄소를 줄이는 효과가 가장 큰 게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고요. 그다음이 축산업의 개선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전기차만 신경 썼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하신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거고. 그렇군요. 농업의 역할이 여러모로 참 크게 느껴집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 에너지나 수송 분야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농업 분야에도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농업의 중요성을 본다면 당연히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네. 아직 그렇게 사실 다른 분야에 비해서 많다고는 할 수가 없죠. 그래도 2015년 이후에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을 인정받은 기후환경 유니콘 기업 50개 중에 10개 정도가 농업기술 기업을 뜻하는 에그테크 기업인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주요 투자 대상으로 미국의 플랜티처럼 작물 재배 시설을 수직으로 쌓아올리는 수직농장 회사나 네. 로봇과 센서를 이용한 농업 데이터 플랫폼 기업, 작물 품종 개량 분야 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받고 있는데요. 주목할 만한 회사 중에 하나가 배나 사과 껍질 성분을 자연유래 보존제로 활용하는 그런 스타트업인데요. 음식물 쓰레기 문제 해결에 좀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10년 정도 된 회사인데 멀린다 게이츠 재단에서 시드 투자를 받아서 유니콘으로 등극했다고 합니다. 이 기업의 특징은 배나 사과 껍질에 있는 왁스층이 있는데 네. 이 왁스층을 과육과 수분을 보호하는
천연 보존제로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오. 이걸 뿌리면은 예. 채소라든지 과일에 뿌리면 오래 보존할 수 있고 먹을 때도 그냥 씻어서 먹으면 되는 안전한 그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때 이제 과일 같은 거 먹을 때 보존제 걱정이 돼서 막 이렇게 막 물에 계속 흘려가면서 씻고 이러는데 네. 요거는 그냥 그 자연에서 나온 보존제이기 때문에 네. 간편하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보통 그 농업 분야 스타트업 투자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농업 분야하고 뭐 다를 건 없지만요. 예. 차이가 있다면 기후 환경 보호 측면에서 임팩트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팩트 투자. 네. 요즘에 기업을 투자할 때 기업의 재무 성과만이 아니라 환경과 기업의 지배 구조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다는 의미의 투자가 ES 투자라고 하는데 네. 많이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임팩트 투자는 이 ESG 투자의 하위에 속하면서도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좀 더 철학적인 의미가 강한데요. 이 ESG 투자는 투자 대상을 선정할 때 네거티브 스크리닝을 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담배 산업이나 도박 산업처럼 사회적으로 이롭지 않은 영역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 네. 또는 노동자 안전을 소홀히 하는 기업이나 기후 위기를 초래하는 화석연료 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또는 기업 지배 구조가 투명하지 않고 대주주가 전횡을 행사하는 기업엔 투자하지 않는다처럼 나쁜 회사를 걸러내는 그런 방식으로 관리하는 게 ESG 투자인데요. 그렇죠. 뭐 이런 기업들이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에는 기업의 재무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을 판단해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ESG 투자가 그런 방식이고 그러면 임팩트 투자는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네거티브 스크리닝을 하는 이 ESG 투자와 달리 적극적으로 저 기업이 사회적 문제 그리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이구나 그런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하는데요. 네. 글로벌 임팩트 투자사들이 그간의 투자 대상을 보면은 기후변화 대응에서는 에너지나 자원순환 그리고 사회적인 격차 해소 분야에서는 일자리 교육, 바이오 헬스 분야에 많이 투자를 했는데요. 최근에는 기후변화가 인류가 적응하는데 농업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많이 퍼지면서 네. 이쪽 분야도 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대표적인 임팩트 투자사에 근무하는 분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한테 왜 임팩트 투자사들이 농업에 관심을 두느냐 이렇게 물었더니요. 기후위기가 결국 농업 생산성이나 식량 생산과 연결되는데 기후변화로 식량 생산이 줄고 가격이 높아지면 식량 접근성의 사회적 격차가 커진다. 결국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위기에서도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곳이 취약계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농업이 발전 분야에 이어서 탄소 감축 잔재력이 큰 산업을 꼽힌다는 것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임팩트 투자 가치가 있는 농업 분야라는 말씀이신데, 근데 사실은 그 투자라는 게 이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농업 분야도 예외가 아닐 텐데요. 농업 분야도 이윤을 남겨 생존할 수 있지만 네. 사실 오랜 인내 시간이 필요한데요. 환경이나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회사는 임팩트 투자사에게서만 돈을 받아서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다른 벤처 투자나 대기업에 돈을 받아야 장기간 살아남을 수 있는데 그래서 농업 데이터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농업 로봇 기업이라면 본업 외에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다른 분야에 사용하면서 이윤을 내야지 투자를 받고 생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기업과 투자자가 할 수 없는 일도 있을 텐데요. 아시아개발은행이나 월드뱅크 같은 인내 자본이 채워질 필요도 있습니다. 아, 그걸 이제 아시아개발은행이라든지 월드뱅크를 인내 자본이라고 하는군요. 네, 참고 기다려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건가 봐요. 네 그렇게 아.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를 하지 않은 동안에도 예. 생존할 수 있도록. 네. 야, 자본이 인내심을 가지고 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앞으로 농업이 발전할수록 각종 데이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은데 현재 그 데이터 분야, 이 분야 현실은 어떻습니까? 농업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자동화 데이터화가 진행 중인데요. 네. 드론을 이용해서 약을 주는 건 많이 보급됐고요. 스마트팜에서 센서와 인공지능 이용해서 제어하는 것도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네네. 최근에 자율주행 농업 로봇도 개발되고 있는데요. 혼자서 농가 밭에서 다니면서 오. 약을 쳐주는 그런 로봇이라고 합니다. 네. 전문가들은 앞으로 생산성 향상과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데이터 확보가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데이터가 있으면 가장 좋은 수확 시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농약을 살포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가 언제인지 그렇죠. 그리고 질병이 발생해서 바로바로 알 수 있어서 이해관리가 쉬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네. 농업에도 결국에는 데이터를 확보한 기업이 경쟁에서 우위에 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주로 어떤 데이터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됩니까? 생산과 유통, 판매와 소비 등 농업 가치 사슬 전반에서 데이터가 생산될 수 있는데요. 생산 분야만 국한해 본다면 환경 데이터, 생육 데이터, 농장업 데이터 등이 있습니다. 네. 환경 데이터는 기후나
강수량 같은 외부의 환경을 뜻하는데요. 네. 센서 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육 데이터는 식물이 어느 정도 자랐는지 과실이 어느 정도 크기로 자랐는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라고 하고요. 네. 농작업 데이터가 있는데 농작업은 언제 순을 따주는지 언제 또는 모종을 심어주는지 이런 농사의 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상대적으로 좀 수집이 어려운 편이라고 합니다. 이런 파종이나 수확이나 농약 살포 같은 경우는 농부의 경험과 노하우가 그렇죠. 담긴 데이터라서 예. 하지만 대부분의 농부들이 이런 농작을 한 이후에 기록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거의 감각으로 하시지 않나요? 뭐 날씨를 보거나 그죠? 네 그렇습니다. 경험과 감각으로 경험으로 하기 때문에 네. 데이터가 별로 없군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려는 기업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한 기업을 예를 들면은 이 기업은 농작업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영농일지를 작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록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 아예 카메라 찍자. 네네. 그래서 카메라 언제 찍으면은 네. 어떤 작업했는지를 다 인식을 해서 인공지능으로 야, 참 대단한 아이디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기술들이 농산물 가격의 변동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까요? 네. 아무래도 데이터가 있으면 가격 예측도 정확해질 텐데요. 네. 그런 데이터가 필요하다면 유통과 소비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곰곰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데이터가 구축이 되면 생산물 이력을 추적할 수 있어서 시장 참여자의 신뢰도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산물 생산량이나 가격을 예측할 때 정확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과잉 생산돼서 버려진 농산물을 줄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이 과잉 생산되면 가격이 급락해서 농가가 피해를 보기 쉽잖아요. 전국 단위에서 어떤 작물이 어디서 생산되는지 정보를 사실 농부들이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정보의 비대칭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그런 정보를 많이 가진 중간의 유통업자가 폭리를 취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농업 공급망 데이터가 잘 구축이 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생산량과 가격 변동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실제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국내 몇 개 업체가 활동하고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한 기업의 경우에 10년 전에 생긴 회사인데요. 휴게소에서 많이 파는 꼬마 감자 재배 기술로 이름을 알린 기업이라고 합니다. 네. 몇 해 전부터는 데이터와 IT 서비스로 영역을 확장했는데 대표를 만난 적이 있는데요. 네. 이 기업에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 품목을 정해서 I자형으로 깊게 전문성을 갖고 성장을 한 후에 T자형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게 자기 기업의 성장 예. 전략에는 맞겠다라고 하셨더라고요. 고심한 멘트인 것 같습니다. 네. IT와 뭔가 사업을 연결하기 위해서. 네네. 그래서 전략이 잘 맞아떨어졌던 것인지 최근에 이 IT 서비스 분야로 많이 이렇게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기업이 이제 처음에는 기약 재배 방식으로 씨감자를 많이 재배를 했는데요. 이렇게 감자로 일가를 이룬 뒤에는 농업의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서 이제 에그테크 기업으로 이제 변신에 성공한 것이죠. 에그테크 기업. 네. 네. 이 기업의 자회사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곳에서는 농산물 가격 종합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그날의 농축산물 경매 가격과 날씨, 수출입 정보, 지역별 출하량 등 데이터를 수집해서 실시간으로 가격 분석해주고 예측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농가와 기업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다고 합니다. 뭔가 그 농업이 예전에는 하늘에게 기도하고 뭔가 농부의 감각적인 영역이 더 컸다면 이제는 정말로 농업에 IT, 특히나 이제 테크 기술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기후변화 시대라서 더 절실히 기술이 필요해진 네.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사는 하늘과 동업을 하는 거라고 흔히 말하는데요. 그 하늘이 매년 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네. 과수 농사가 봄에 평소보다 따뜻해져서 꽃이 일찍 폈는데 갑자기 냉해를 입으면 꽃이 상해서 열매가 거의 열리지 않아서 이게 맞아요. 문제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폭염과 가뭄, 폭우 등으로 기상이변이 잦아지니까 농사를 맞췄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기상이변은 더 심해질 텐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데이터와 자동화로 미리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뭔가 이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자연도 보호하고 이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기술을 도입하는 시기가 오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IT 브리핑 오늘은 농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IT 관련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경향 주영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6824번님, 강승화 아나운서님 반가운 목소리 들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도 춥지만 저의 일터, 공장 식구들의 웃는 얼굴 보면서 힘을 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2315번님,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시골 풍경이 정겹습니다. 새벽에는 서리가 내린 배추, 무가 탐스럽게 익어가네요. 자연의 힘에 절로 숙연해지는 초겨울 아침입니다. 수험생들 힘내시고요. 부모님들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날씨 전해드릴게요.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네요. 오전까지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 경기, 남부와 충남은 나쁨, 그 밖의 지역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다만 서울, 경기와 북부, 전북은 오전에, 세종, 충북은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모레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이 0도에서 5도로 쌀쌀하겠네요. 오늘 최저 기온 2도에서 10도고요.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1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였습니다. 고맙습니다.